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을 연구하고 있고 오늘 강연을 맡게 된 최윤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사회과학, 특히 경제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이 계시겠죠? 대학에서 경제학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제학이 어떤 학문인지에 대해 오해하고 있거나 또는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에서 배우고 있는 교과서적인 지식으로만 경제학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친구는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경제학을 이해하는 게 뭐가 문제지? 하고 지금 제 이야기를 좀 이상하게 느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은 그래서 경제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경제학에 특별히 큰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물론 오늘 저는 경제학이라는 분야를 가지고 이야기해 나가겠지만 좀 더 넓게 보면 사회과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이야기니까 관심을 갖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으면 합니다. 경제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학문 분야를 좀 더 크게 분류해 보도록 합시다. 학문이라는 분야는 크게는 과학과 인문학이라는 분야로 분류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나요? 아마 여러분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분류해 보면 이 둘은 이과와 문과, 이과 학문과 문과 학문으로 구분될 겁니다. 좀 철진한 밈이긴 하지만 아마 여러분 모두 문송합니다라는 표현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표현은 문과 출신 졸업생들의 취업난을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는 문과생들이 배우지 못한 이과 수학 내용이나 물리학 내용으로 이과생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옆에서 문과생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때 자주 섞인 농담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문과에서만 배우는 특별한 내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과라 죄송합니다 같은 표현은 쓰일 일이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문과생들이 기죽으며 문송할 필요는 없어요. 문과적인 학문은 이과 학문과 달리 그 고유의 대상과 방법, 즉 우리 삶에 그 고유의 쓰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과와 문과의 차이는 학문적으로는 과학과 인문학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차이는 각각의 학문이 다루는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과학이 다루는 대상은 객체이고 인문학이 다루는 대상은 주체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탐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운동하는가이고 인문학이 탐구하는 내용은 인간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서로 다루고 있는 학문적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질문이 과학과 인문학에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는 거죠. 무엇인지를 묻는 대상이 과학에서는 저것, 즉 객체이고 인문학에서는 인간, 즉 주체입니다. 그리고 객체의 변화가 운동이고 인간의 변화는 삶이죠. 그래서 저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운동하는가와 인간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서로 다른 대상에 대해 동일한 질문인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두 학문 분야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과학의 성격은 그래서 객관적입니다. 과학의 대상인 객체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것과 어떻게 관계하는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내용과 운동을 지니고 있죠. 과학에서 우리가 탐구하고자 하는 객체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과 어떻게 관계하는지와 무관하게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관과 우리와의 관계를 배제하고 그것을 탐구해야 합니다. 반면에 인문학의 성격은 성찰적입니다. 인문학의 대상인 주체, 즉 인간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변화 역시도 객관적인 운동이 아니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도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윤리적인 기준을 세우고 삶에 대한 어떠한 목표를 지닌 채 행동해야 하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찰의 힘은 과학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문학만이 지니는 고유한 방법이죠. 자, 그러면 다시 오늘 우리의 주제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잠시 돌아서 왔지만 오늘의 주제는 경제학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조금 범위를 더 넓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적인 것들에 대한 연구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해 보도록 하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적인 것들은 그러면 과학의 대상일까요? 인문학의 대상일까요? 이러한 것들은 물론 우리에게 익숙한 부분으로 문과적 학문으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인문학의 방법으로 연구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다음에 대형 서점에 가게 될 일이 생기면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 책장들 중에서 경제학 서적들이 어느 분야에 분류되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점 한 곳만 가보지 마시고 여러 대형 서점들을 방문해서 찾아보세요. 어느 서점에 가보면 경제학을 포함해 정치, 사회, 문화를 다루는 책들이 인문사회라는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서점에 가보면 이러한 책들이 사회과학이라는 분야로 분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인문사회로 분류되어 있다면 그것은 사회적인 것은 인문학의 대상이라는 의미일 테고요. 혹은 다르게 사회과학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그것은 사회적인 것은 과학의 대상이라는 의미일 테죠. 대체 어느 것이 맞는 분류일까요?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서로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사회는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사회는 주체인 우리 자신의 주관과 행동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 연구에는 우리 사회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윤리적 성찰과 같은 인문학적 질문을 포함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볼 때 사회는 인문학적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항상 우리 자신보다 먼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국가에 태어나 그 사회 질서 아래서 자라고 생활해 왔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위에서 살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우리에 의해 변화될 수 있지만 그것들은 분명히 우리보다 앞서 있고 우리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무엇이죠. 그런 점에서 사회적인 것들은 객체이고 과학의 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인 것들은 과학이나 인문학,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과학적 대상으로서의 성격과 인문학적 대상으로서의 성격, 둘 다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많은 연구자들은 사회에 대한 연구에서 인문학적인 성격보다는 과학적인 성격을 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자연과학의 대상처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무엇이고, 그리고 고유의 성질과 법칙이 존재하고, 물론 자연과학과 완전히 동일한 방법일 수는 없겠지만 사회에 대한 연구 역시도 자연과학에서처럼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과학적인 성격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사회과학 분야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경제학이라는 분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경제학은 19세기 말에 수립된 고전 물리학의 방법을 그대로 가져와 경제학이라는 사회적 대상을 연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경제학자들은 경제적 대상이 사회과학적 대상과 다르지 않고 그래서 철저하게 자연과학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문송합니다라는 표현을 가장 억울해할 사람들이기도 하죠. 저는 경제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좀 문송한 편이라 자연과학에 대해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 고전 물리학의 특징과 경제학의 특징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고전 물리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험주의와 실증주의라는 방법론을 따른다는 점입니다. 경험주의는 과학의 대상인 객체를 파악하고 분석할 때 우리는
경험적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고, 실증주의란 과학적 대상에 대한 논증은 경험적 사실에 기초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에서는 우리로부터 독립된 객체의 성질을 실험이라는 경험을 통해 객관화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경제학도 바로 이러한 자연과학의 경험주의와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의 대상인 시장은 인간의 본성에 기초하지만 개인의 의지나 행동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객관적인 대상이고, 자연과학의 실험과 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가상의 논리 실험을 통해 얻어진 시장에 대한 결과로부터 실증적인 결론과 유사한 논리 실증적인 결론으로 경제학에 대한 지식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고전 물리학의 두 번째 특징은 전체는 그것을 구성하는 개체들의 합이고, 그래서 전체는 그것을 구성하는 개체의 성질로부터 설명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경제학도 이러한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에서는 이를 방법론적 개인주의라고 부릅니다. 물리학에서 분자와 원자 같은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부터 그 구성물을 설명하는 것처럼 경제학에서도 개인의 이기적 본성으로부터 시장이라는 전체의 성질과 특성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고전 물리학의 세 번째 특징은 열과 같은 에너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가 없고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고 보는 점입니다. 이를 그대로 가져와 경제학에서는 시장은 스스로 균형 가격에 도달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그림에서처럼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시장은 균형 가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격이 어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균형을 벗어나 균형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죠. 이때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고, 팔리지 않는 초과 공급 물량을 처분하기 위해서 공급자들은 가격을 낮추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 가격은 다시 균형 가격 상태로 돌아가게 되죠. 반대로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초과 수요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급자들이 가격을 올리더라도 구매하려는 수요자들이 있어서 항상 상품 가격은 균형 가격을 향해 오르게 됩니다. 줄에 매단 물체가 진자 운동을 할 때 중력의 힘에 의해 점차 진폭이 줄어들면서 결국 수직의 상태에서 멈추게 되는 것처럼 시장에서 가격의 운동도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를 반복하며 결국에는 균형 가격에서 더 이상 가격 변동 요인이 사라지고 안정화되는 거죠. 이렇게 시장을 안정화된 균형 상태로 이끄는 힘을 아담 스미스는 그의 너무도 유명한 저서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도와는 무관하게 시장이라는 객관적인 실체는 이렇게 스스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만들어가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시장의 힘이 인간이 의도적으로 생산과 분배를 조율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자신의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시장의 힘에 의해서 경제적 관계를 형성할 때가 이타적인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경제활동의 경우보다 더 효과적인 사회적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아담 스미스는 설명합니다. 시장은 물리학의 대상처럼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객관적인 힘을 지니고 있고, 시장 균형은 각각의 개인과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결과라는 것. 그래서 시장은 경제활동의 가장 합리적인 체제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경제학이 설명하는 시장입니다. 우리는 앞서 과학과 인문학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것들을 연구하는 사회과학,
특히 경제학은 스스로 자연과학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강력한 믿음 아래 지금 설명한 것과 같은 경제학의 기본 전제들을 수립한 것이죠. 우리의 외부에는 시장이라는 객관적인 시스템이 존재하고 그 시스템은 고유의 성질과 힘을 지니고 있고 인간은 그 힘을 변형하고 바꾸려 들기보다는 그 힘을 따르는 것이 스스로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연과학과 유사한 길을 걸어온 경제학에는 포함되지 못한 시장과 경제에 대한 인문학적 질문들도 경제학 연구의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는 이기적 본성을 지니고 있고 시장은 이러한 이기적 욕망들을 가장 크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인문학적 질문들이 남습니다. 인간은 정말로 자기의 물질적 욕망의 충족이 가장 중요한 이기적 존재인가? 그리고 각자의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류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 즉,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가장 본질적인 인문학적 질문 말이죠. 각자가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추구하는 시장에서 경제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동기는 이윤입니다. 더 많은 이윤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이끄는 동력이고 그래서 더 많이 생산하는 경제 성장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지난 100년간 산업화를 통해 빠른 물질적 생산을 확대해 오던 인류는 그 결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생산하는 탄소가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켰고 그 결과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 기온은 약 1도가 상승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2030년에서 2052년 사이 지구의 평균 기온은 100년 전에 비해 1.5도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지구의 기온이 1.5도 상승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균 온도가 상승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거주 지역 대부분에서 극한 고온과 일부 지역에서는 호우와 가뭄이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보다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한다는 것은 그저 날씨가 지금보다 조금 더 더워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온도는 지금 지구의 생태계가 유지될 수 없는 온도, 즉 인간에게 지구는 거주 불가능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지금까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우리가 인간을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로만, 물질적 부의 축적만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로 믿어온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우리가 믿어온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가치는 생태적 지속과 지구적 생명의 공존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지금 우리의 삶과 경제학적인 지식은 이러한 결핍에 대해 성찰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스스로 안정된 균형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대로 정말로 시장은 우리의 삶이 지속 가능한 안정을 가져다 줄까요? 기후위기 이외에도 그동안 다른 이유에서 시장이 스스로 균형이라는 안정된 상태를 찾아가는 시스템이라는 그러한 믿음에 의문을 던진 많은 경제학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시스템을 자기조정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이라고 믿는 경제학을 지금 경제학의 주류적인 입장이라는 의미에서 주류경제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시장은 스스로 불안정한 시스템이고 그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인 개입과 조정이 필요하고 시장 시스템 이외에 다른 경제 시스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는 경제학을 비주류 경제학이라고 부릅니다. 비주류 경제학에서는 지금 우리의 경제 현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높은 청년 실업률, 자꾸만 심해지는 부의 양극화, 때때로
극심한 불안정성을 보이는 경기 변동과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경기 불황들이 우리가 경제를 시장에 맡기고 따르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아니라 시장이라는 시스템 그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경제학이 우리의 경제 형식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답이 아니라 질문 그 자체입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우리가 해온 공부란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주어진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지식을 정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지식은 그 지식의 대상을 갖고 있습니다. 지식은 그 대상에 대해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하고 획득한 정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지식을 그 대상, 그 자체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그 대상의 객관적인 내용과 법칙과는 분명히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인류의 과학은 항상 우리가 지닌 지식의 오류를 찾아내고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어진 지식을 정답으로 외우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어떠한 질문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시장이라는 경제학의 대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판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과학자의 차가운 머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이란 무엇이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정의로운지 그를 위한 경제활동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성찰하고 새로운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인문학자의 뜨거운 가슴이 함께 필요합니다. 오늘 이 강좌가 여러분에게 지식이 아니라 질문을 남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